자, 그러면 이제 그 144쪽이에요. 여기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은, 요거는 중요도가 떨어지죠. 3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거 기출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과정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우리 이미 공부하고 왔지만, 그 인행사에서 큐빌로스의 죽음의 단계가 옛날에 나왔는데, 최근에 튀어 올랐잖아요.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듯이, 또는 뭐 조사론의 그 조사 과정도 옛날에 나왔던 것이 최근에 이렇게 튕겨 나와요. 그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도 과정은 알아야 합니다. 정책 형성 과정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단계 구분 봐보세요. 어떤 정책이 만들어질 때는 문제가 먼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거기 단계 구분만 알고 있으세요. 그냥 단계 구분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단계 구분에서 사회 문제가 먼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의 문제가 형성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는데, 정책 아젠다는 정책군들이 관심 갖는 이슈나 문제를 아젠다라고 하거든요. 어젠다 또는 아젠다. 그래서 이제 정책군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러면 정책군들이 대안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근데 그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게 정책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순입니다. 요게 시험에 나왔는데, 근데 거기다가 하나만 추가시키면 돼요. 그 아젠다를 둘로 나누면, 거기 문제 형성 그 밑에 보니까 아젠다 나오죠. 아젠다 보면 종류에 공공 아젠다와 정부 아젠다로 나뉩니다. 아젠다를 의제라고도 합니다. 본래 의제들의 목록이 아젠다인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의제와 아젠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제가 곧 아젠다입니다. 그냥. 알았죠? 뭐 그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어떻든 의제가 아젠다인데, 아젠다가 둘로 나뉘죠. 공공 아젠다 다음에 정부 아젠다입니다. 공공 아젠다 보면은 거기에 정부 당국이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정치적 공동체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야, 이건 국가가 나서 가지고 다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든 이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정책군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 공동체 구성원들은 유권자들이니까 권위 있는 의사결정자가 뚜렷하고 적극적이고 진정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즉 정책군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이슈, 그게 정부 아젠다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공공 아젠다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아젠다로 오는 겁니다. 결국은 순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단계 구분 제일 위에 그쪽에서 보면 문제 형성, 그 다음에 공공 아젠다, 그 다음에 즉 공공의제, 그 다음에 정부의제, 그죠? 정부 아젠다 이렇게 돼야죠, 순서가. 그 다음에 정책 대안 형성. 알았죠? 그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그럼 145쪽으로 오겠습니다. 145쪽. 단계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단계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역대 기출 문제 이렇게 분석 해서 보면은 과거에 막 나왔던 2005년, 2004년, 2003년에 나왔던 아주 단순한 게 우리 시험에 다시 튕겨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냥 그 정도에서 알고 계시고 나머지 보지 마세요. 그다음 이제 145페이지 와보세요.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인데, 요것도 이제 잘 나오죠. 그죠? 잘 나와요, 지금. 자, 정책 결정 이론은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이론입니다. 정책 결정은 정책 결정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행정학이나 다른 과목에서 이와 관련된 이론들을 또, 특히 행정학에서는 이게 이론이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근데 거기하고는 우리하고 나오는 게 다릅니다. 딱 제가 지금 145페이지에 정리된 것만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혹시 행정학 공부하셨으면 행정학에서는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이론들 막 얘기하면서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저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한테 안 나오니까. 그냥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거 공부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딱 지금 거기 나오는 6개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리된 내용만 알면 됩니다. 이것도 많아요. 자, 보면, 자, 합리 모형은, 자,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뭔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사용하는 합리성이 나와요. 우선 합리 모형은 고도의 합리성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정책 결정자들이 결정을 낼 때. 그래서 그 고도의 합리성이라고 되겠죠. 즉 최대한의 사회적 이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전제가 뭐냐면
정책 결정자는 전지전능하다라고 가정해버려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걔는. 전지전능하니까 원래 전지전능한 건 신이잖아요. 신.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떻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어쨌든 그 전지전능한 건 신인데 자 정책 결정자가 전지전능하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벽해 모든 거에. 보세요. 인간의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즉 정책 결정자는 인간은 정책 결정자입니다. 정책 결정자는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 모든 대안 검토, 모든 정보와 최대한의 자원을 기초로 결정한대요. 모든 게 완벽하죠. 모든 게 완벽해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모든 대안을. 그리고 거기다가 그 모든 대안들의 결과를 정확하게 또 예측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비용평, 비용효과도 정확하게 산출한대요. 완벽하죠. 네, 완벽해요. 자, 근데 만족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제한적 합리성이 있다고 봐요. 왜? 인간이니까. 참고로 학자는 몰라도 됩니다. 알았죠? 여기서 학자 이름 나오지 않아요, 절대. 시험에서. 학자 이름 가지고 장난 안 치니까. 자, 그거 보면 제한적 합리성.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보다 최선에 대한 선택 밑줄. 최선에 대한 선택은 합리모형이에요. 그게 합리모형이 말하듯이 정책 결정자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족할 만한 정도의 대안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왜? 정책 결정자는 인간이니까 합리적인 면도 있지만 불합리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전제하죠. 자, 그러면서 의사결정자 즉 정책 결정자들은 과거의 경험, 관습적 대안을 토대로 동그라미 그걸 극복하여서가 아니라 토대로 해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거야. 만족모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점증모형은 과거 정책의 변형으로서의 정책, 즉 조금씩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에서 수정 변화된 상황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존 정책을 조금씩 점증적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거기 땡 세 번째 기존 대안의 제한된 변화에만 관심을 갖는다. 근본적인 전반적인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로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한다. 누가? 공무원들이. 그죠? 공공기관에서. 자, 그래서 이건 쇄신을 제외합니다. 보수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시민과 정치인의 지지 있죠? 그 밑줄. 시민과 정치인의 지지 밑줄. 뭐예요? 그게 여론. 여론의 반응을 본다는 거죠. 여론 반응이에요. 그게 여론 반응. 여론의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즉 과거 정책을 조금씩 수정해 가는데 막 시민과 정치인의 지지가 막 뜨거우면 여론의 반응이 뜨거우면 과거 정책을 대폭 수정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소폭 수정하겠죠. 따라서 정치적 합리성입니다. 여기는. 그잖아요. 여론을 보니까 정치적 상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 합리성이에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혼합무형 보세요. 혼합무형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누구를 혼합했느냐가 중요해요. 자, 혼합무형의 논점은 혼합했다고 했으니까 누구가 누구를 혼합한 거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거기서 그 합리모형과 만족모형 그러면 틀립니다.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큰 틀에서의 결정은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모형으로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모형으로 요겁니다. 둘을 묶었으니까 종합적 합리성이에요. 자, 그다음에 최적 모형은 정책 성과를 최적화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최적. 알았죠? 정책 성과를 최적화시킨다. 그럼 정책 성과를 최적화시킨다는 말은 뭔가? 그거 보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입보다 산출이 더 커야 한다. 자, 우리 투입 대비 산출이 뭐죠? 효율성. 따라서 효율성은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입 전환 산출은 이건 우리 체계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이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초합리성까지 고려한다. 정책 결정자의 초합리성. 즉 정책 결정자의 직관, 판단, 통찰력까지. 이것도 정책 결정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 이 초합리성이 만약에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초는 치읓이잖아요. 최적 모형이 치읓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연결하면 됩니다. 헷갈리면. 알았죠? 치읓.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정책 결정자가 뭐 합리성으로 정책 결정을 한다고 보지 않아요. 여기는. 거기는 조직화된 혼란 상태, 즉 무정부 상태 속에서 자
조직화는 되었는데 무정부 상태래요. 자,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쓰레기통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쓰레기통은 틀은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안이 혼란스럽죠. 그죠? 틀은 있지만 조직화는 되어 있지만 무정부 상태예요. 자,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몇 가지 이름, 저기 몇 가지 이름 동그라미, 몇 가지 이름에 의해서 우연히 체계적으로가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다. 우연히 이루어진다. 체계적으로가 아니라 몇 가지 흐름. 자, 거기서 흐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쓰레기통 모양이에요. 흐름. 알았죠? 흐름 나오면. 흐름 나오면 무조건 쓰레기통 모양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자, 몇 가지 흐름에 따라서 정책이 그게 우연한 시점에 이루어지게 된다. 얘는 이제 복잡하고 급변한 상황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설명합니다. 자, 거기서 그래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X.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어도. 자, 그럼 146쪽으로 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마 51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거는. 그죠? 예, 정책론에서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보세요,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거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직은 안 나온 적이 없네요. 계속 나와요. 보호직도 뭐 거의 나왔고요. 예,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정책 내용 분석까지 해가지고 정책론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자, 거기 맵을 봐보세요. 맵을 보면 어떤 정책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형성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그 형성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하는 산물이 나와주겠죠? 그잖아요. 결국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이게 형성 과정이에요. 형성 과정인데 이 형성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겠죠? 뭐가? 정책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 정책. 이게 뭐예요? 산출물이잖아요. 결국 산출물.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산출물. 그러면 이 만들어진 정책을 가지고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 집행할 거예요. 집행하고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과정 분석이라고 해요. 거기 보면 과정 분석.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형성 과정. 그거 봐보세요. 맵에 과정 분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정책 선택 관련 쟁점 분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바로 산물 분석이에요. 바로 여기 산출물, 여기를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가 과정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정책 그 자체를 분석하는 거. 이게 산물 분석입니다. 산물은 뭐예요? 산물이 정책이잖아요. 산물 분석은 그러니까 결국 정책의 내용을 분석한 거예요.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행하고 나서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성과 분석이겠죠. 이게 성과예요. 성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분석은 그게 세 가지입니다. 과정 분석, 산물 분석. 그 산물은 정책 자체니까 정책의 내용을 분석한 거예요. 그죠? 산물을 분석했다는 뜻은 정책을 분석한 거잖아요. 결국. 정책의 내용을 분석했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성과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이제 표를 봐보세요. 이게 2000년 경남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1급은 잘 나옵니다. 이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의 분석 세 가지가 뭐냐. 과정 분석, 산물 분석, 성과 분석인 거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인식 분석 이런 거 집어넣으면 틀리겠죠. 자, 일단 정책 분석 세 가지가 뭐냐. 자, 과정 분석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 계획 과정을 분석한 거기 때문에 계획가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산물 분석은 만들어진 정책을 내용을 분석하는 건데 그 집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가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성과 분석은 그 결과인데 우리가 결과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결국 평가조사입니다. 조사연구자입니다. 역할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봐보세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내용 분석입니다. 내용 분석인데 이 내용 분석을 할 때 정책 자체 내용을 분석하는 건데 결국 내용 분석은 그게 네 가지 선택 차원이 있다. 자, 왜 그걸 선택 차원이라고 하냐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내용은 싹 달라져 버립니다. 자, 선택 차원 네 가지 보니까 누가,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그것도 외워야 돼요. 우리 처음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X
어느 시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도 장난칩니다. 그러면 거기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 받는가? 급여 자격이죠. 즉 사회적 할당이에요. 누구에게 할당하는가? 자격이죠. 자,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즉 급여의 종류죠. 자, 그걸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필요하는데 그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사회적 할당, 사회적 급여, 전달 체계 재정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47쪽으로 와보세요. 먼저 급여 자격입니다. 사회적 할당. 누가 급여를 받는가? 누가? 자, 급여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거기에서 제도적 개념, 즉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이겁니다. 제가 우리 이념에서 이미 공부는 하고 왔습니다. 이거. 근데 그 보편주의 선별주의는 급여 자격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 보편주의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격자를. 근데 선별주의는 골라서 주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우리 이미 공부했던 보편주의는 제도적 개념이고 선별주의는 자녀적 개념입니다. 아, 참고로 이거 중요합니다. 기초 표기 봐서 보이시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자, 그러면 거기 보편주의적 방법은요. 권리로서 주는 겁니다. 사회적 권리죠. 다 주는 거예요. 권리로서. 자,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사회 통합 유지, 나누지 않고 다 주니까. 그리고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어요. 사회적 효과성은 뭐였냐면은 제 1장에서 공부했죠. 내일 앞에 자녀적 제도적에서 이건 뭐였냐면은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 사람들이 모두 적절한 대우를 받느냐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사회적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을 고려합니다. 반면에 자 이제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비용 효과성이 뭐였죠? 욕구는 많은데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얼마나 할당되는가의 여부. 따라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줘야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별주의가 비용 효과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보편주의. 다시 한번 정치적 이점이 있습니다. 그 정책의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시장 실패입니다. 자, 장점에 보면은 빈곤을 예방하고 낙인 없습니다. 수혜 자격과 기준이 균등합니다. 그 문장 중요합니다. 자, 수혜 자격과 기준의 균등성 유지 밑줄. 보편주의가 수혜 자격 기준이 균등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바로 보편주의 제도거든요. 7세 미만 아동들에게 다 10만 원씩 줍니다. 7세 미만 딱 그 기준은 딱 정해져 있어요. 7세 미만이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준이 균등해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한테 다 준다. 그럼 65세 이상이라는 그 기준은 딱 균등해요. 자, 그리고 사회적 효과성이 높고 행정 절차를 용이하죠. 왜? 고르지 않으니까. 자, 단점은 목표성 떨어지고 비용 효과성 떨어지고 수직적 재분배 효과 떨어집니다. 자, 거기 선별주의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한다고 그랬어요. 왜? 자녀적 개념은 선별주의는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사회체제는 완전해요. 따라서 거기에 떨어지는 그 개인,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 그랬죠.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선별주의는 예외주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마다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개인적 욕구에 근거해서 급여를 줍니다. 자, 어떻든 이제 거기 장단점까지 보시고 반대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 아래 귀속적 욕구, 보상 기여, 등급 분류, 즉 진단적 차별과 자산 조사에 의한 욕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더 하게 되는데요. 그걸 구분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떤 제도가 단순히 선별주의 제도다, 보편주의 제도다,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의 경우에는요. 65세 이상 노인한테 준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건 보편주의적 기준입니다. 만약에 65세 이상 노인한테 다 줘버리면 그건 이제 그걸 사회 수당식 연금이라고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지만 소득 인정액을 따지게 됩니다. 즉 소득 자산조사를 보게 되거든요. 자산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자산조사는 또 선별주의 방법이거든요. 고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보편주의적 기준과
자격 기준과 선별주적 기준이 지금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나누게 됩니다. 거기 보면 네 가지가 나왔는데 귀속적 욕구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보상과 보편주의자 선별주의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귀속적 욕구, 그 다음에 보상, 그 다음에 기여라고도 하고 보상 기여, 진단적 구분, 그 다음에 자산조사입니다. 이렇게 이걸 볼 때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요. 요 가운데 여기 가운데 얘들은 지금 보편주의적 방법입니다. 얘들은 여기 두 가지는 선별주의적 방법이에요. 선별주의적 방법. 그러니까 선별주의적 방법인데 얘와 얘가 더 선별주의적 방법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들 둘은 보편주의적 방법인데 얘가 더 보편주의적 방법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귀속적 욕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별이나 연령, 그래서 거기 그 아래 보니까 거주 여부, 거주 기간, 시민권, 나이, 가족수 이걸로 주는 게 귀속적 욕구입니다. 바로 사회수당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까 7세 미만의 아동한테 다 줘요. 연령만 따지고 있죠. 바로 사회수당이에요. 우리나라 아동수당법. 자, 그 다음에 보상기여. 보상기여인데 거 보니까 사회적 희생자 보이세요? 자, 거기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기여한 사람, 그 다음에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 유공자들 또는 특수직영연금, 그죠? 국가에 공헌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희생자가 거기 돼요. 사회적 희생자 중요합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또는 우리 시험에 이제 도시개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자, 이것도 사회적 희생자예요. 이런 사람들도. 즉 사회적 희생자의 바로 긍정적 차별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성차별.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긍정적 차별, 시장에서 부정적 차별을 당한 사람들에게 거꾸로 긍정적 차별을 줘가지고 그 부정적 차별을 보상해 준다고 했어요. 메꿔준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긍정적 차별은 보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보상 기여에 이제 사회보험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등급분류 진단적 차별은 말 그대로 전문가가 의사나 사회복지사, 행정관료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조사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능력을 보는 거죠. 재화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자, 공공부주가 거기에 해당되죠.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집단지향적 할당과 범주적 할당 그리고 개인적 할당 보이세요? 보이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는요. 귀속적 욕구와 보상은 집단한테 줍니다. 할당할 때. 자, 근데 여기 두 가지는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귀속적 욕구와 보상 기여는 집단에게 주는 겁니다. 즉, 그 범주에 들어가면 다 줍니다. 그래서 이걸 범주적 할당이라고 돼요. 범주에 들어가면 다 줘요. 반면에 등급과 공공부조, 즉 진단적 구분과 자산조사는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할당을 할 때. 그러면 그 밑에 욕구 판단 기준 나와 있죠? 욕구 판단 기준 나와 있죠? 이 욕구 판단 기준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요거에 이제 욕구 판단 기준이 자, 뭐냐면 자, 귀속적 욕구는 지금 집단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단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이 집단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얘들은 이런 개인인지 아닌지 이런 개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욕구 판단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사회수당은 규범적 판단을 가지고 그 집단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아는 겁니다. 즉 이걸 규범적 기준이라고 돼요. 규범적 기준이라고도 적으세요. 거기다 규범적 판단에다가 규범적 기준, 규범적 판단 밑에다가 규범적 기준이라고 적으세요. 이렇게 규범적 기준 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7세 미만이라고 하는 규범적 기준을 딱 정해요. 그러면 일단
어떤 사람이 왔어.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 그러면 이 사람 자녀 중에서 일단 이 규범적 판단, 규범적 기준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녀가 몇 살이에요? 지금 5살이에요. 그러면 귀속적 욕구가 원하는 그 집단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규범적 기준. 그걸 가지고 이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보상과 기여 봐보세요. 보상과 기여는 이 집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형평성을 위한 규범적 판단이에요. 즉, 형평성을 위한 규범적 기준이에요. 그것을 형평성에 입각한이라고도 해요. 그걸. 자, 다시 한번.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또는 규범적 기준 상관없어요.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이의제기 논란이 붙었던 내용이에요. 너무 황당했죠. 이것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봐보세요. 귀속적 욕구와 보상 기여 둘 다 규범적 판단입니다. 즉 규범적 기준입니다. 똑같이 둘 다 규범적 기준이에요. 알았죠? 규범적 판단, 규범적 기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둘 다. 다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보상과 기여도 규범적 판단에 근거해서 그 집단인지 그 범죄에 속한지 아닌지를 본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결정한다. 이 형평성이 입각한 이걸 빼고 그 형평성을 위한 있죠? 거기를 가로를 쳐보세요. 가로를 쳐놓으세요. 가로. 그 가로를 치고 그걸 빼버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붙여도 상관없고 어떻든 규범적 기준이에요. 걔도. 규범적 기준. 사회보험이라면 기여를 했느냐 여부예요. 기여의 여부. 그게 규범적 기준이에요. 기여했네. 보험료 냈네. 그 집단에 들어가 이 사람.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형평성에 입각한이라고 넣어놨잖아요. 형평성이 뭐였죠? 비례적 평등이었어요. 제가 아까 긍정적 차별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데 긍정적 차별도 형평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했죠. 왜 여성들에게 긍정적 차별을 해주냐. 지금 여기 사회적 희생자가 보상 기여에 들어가는데 왜 그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느냐. 지금 사회적 희생자들도 이 집단으로 지금 여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 여성이라고 하는 집단인데 여성이면 돼요. 근데 왜 여성을 이 집단 안에 집어넣어주죠? 바로 형평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긍정적 차별해주는 이유가. 알았죠? 지금 형평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규범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험도 당연하고 기여했으니까 기여에 따라 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입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쉽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제 진단적 구분의 장애 같은 경우는 그 개인한테 주잖아요. 등급을 우리가 개인한테 주죠. 근데 어떻게 줘요? 그 개인인지 아닌지는 전문가가 기술적인 진단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공공무주 자산조사에서 이 개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결정해요? 바로 경제적 기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돈이 모자라네? 이 기준선에 뭐지? 이게 그 빈곤선에 못 미치네? 그러면 그냥 이 사람 그 개인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상으로 삼는 개인으로 보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길게요. 자, 148쪽으로 와보세요. 자, 일단 거기가 한 문제예요. 여기가 지금 한 문제 나오는 부분이고 급여 자격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급여의 종류인데요. 급여의 종류 중요하죠. 예. 이 급여 자격하고 급여 종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둘 중에 하나가.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애들이. 둘이. 자, 급여 종류. 자, 무엇을 받는가? 먼저 현금과 현물입니다. 그 다음에 증서, 기회, 권력까지 나와 있네요. 자, 현금 봐보세요. 수급자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 구매 가능하도록 뭘 줘요? 돈을 줘요. 화폐. 화폐 들어갔죠? 화폐 들어갔어요. 자, 거기 이제 그 얘는 필요 없습니다.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얘보다도 그 아래가 중요합니다. 이제 자, 장점, 단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게.
자, 현금급여는 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제 수급자의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는 건데 거기 수급자의 효용, 이 효용은 만족감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읽을 때 효용은 만족감이다. 즉 수급자 개인의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왜?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개인의 효용의 극대화입니다. 소비자 주권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자기 결정. 그죠? 그래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은 현금급여가 가장 앞서고 그 다음 증서고 그 다음에 현물급여입니다. 순서가. 자, 그 다음에 거기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죠. 자, 이 현금급여는 통장에 입금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행정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 현물급여는 이따가 현물급여는 그거 보관해야죠. 그 운송해줘야죠. 배송해줘야 하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이게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데 뭐 현금급여는 뭐 통장에다 입금시키면 끝이죠. 자, 운영효율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을 직접 제공하니까 빈곤은 경제적인 부분이니까 돈을 직접 줬으니까 빈곤 문제 해결에 유리합니다. 돈 필요한 사람은 돈 줬으니까. 자, 근데 단점 봐보세요. 사회적 효용성은 떨어진다. 이 사회적 효용성은 사회적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납세자들의 만족감을 얘기합니다. 납세자들의 만족감은 떨어집니다. 왜? 바로 뒤에 나왔죠. 바로 거기에 알코올이나 도박 등 소모할 가능성이 높다. 즉 엄한 데 쓰일 수 있다. 아니 밥 사 먹으라고 줬는데 술 사 먹고 도박에 쓰이고 그죠? 즉 목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운영의 효용은 높지만 목표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되니까 구입 단가가 상승하게 되어서 가계 지출은 늘어납니다. 현물급여의 경우는 국가가 한꺼번에 구매하게 되니까 싼 값에 구매할 수 있잖아요. 공급자로부터. 그죠? 근데 얘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현물급여 봐보세요. 현물급여는 재화가 물품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조심해야 할 게 우리가 당연히 물품은 현물인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서비스도 현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서비스, 상담해 주는 거, 사례 관리해 주는 거, 그거 다 현물이에요. 알았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물품만이 아니라 자, 지금 힘드시죠? 자, 지금 힘드시죠? 예. 우리 우리 국사 선생님은 막 이렇게 조는 것 같으면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뭐 국사 선생님은 보니까. 예. 절대 강사가 이렇게 재미없게 강의하면 안 된다. 절대. 일단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미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힘드시면 이렇게 좀 기지개도 하시고 우리 지금 늦은 시간에 강의하고 있는 것이어서 자, 보죠. 이제 그 현물급여인데 현물급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건만 현물이 아니라 물품만 현물이 아니라 서비스도 현물입니다. 서비스도 현물이 서비스도. 자, 그거 조심하시고 자, 공급자 또는 서비스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잘 봐보세요. 이제부터.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게 현금과 이제 증서가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입니다. 순서가. 즉 증서는 현금과 현물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현금과 증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부는 이제 규제자인데 이 규제자인 정부가 수요자에게 즉 수혜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수혜자에게. 그런데 현금급여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화폐로 지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보조금이 자, 증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권을 주는 겁니다. 쿠폰 주는 거죠? 딱지 주는 겁니다. 딱지, 이용권. 그러면 수혜자가 자, 이제 수혜자가 누구를 결정하게 되냐면 공급자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금 또는 증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물입니다. 현물은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가, 규제자인 정부가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공급자 또는 서비스 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서비스 기관에게 보조금을 줘요. 자, 이 공급자가 이제 누구한테 줘요? 이번에는 수요자, 즉 수혜자 A, 수혜자 B, 수혜자 C, 수혜자 D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물이에요. 알았죠? 이 현물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이게 현금과 증서는 이렇게 주고 현물은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거기에 현물급여 보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자, 서비스 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현물이. 만약에 그 쌀을 지급한다. 정부가 수요자한테 쌀을 지급하려고 해요. 수혜자들한테. 정부는 공무원이잖아요. 정부 공무원들이 무슨 농사 지어가지고 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배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니죠. 자, 공급자한테 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자한테 보조금을 주고 니들이 수혜자들한테 전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즉 서비스 기관한테 보조금 주고 니들이 수혜자들한테 전달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현물급여는. 예. 반면에 이 현금이나 증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현금이나 증서는 지금 수요자한테 정부가 주고 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딱지면 증서면 딱지를 가지고 내가 경기도 이천쌀을 싸먹을지 비싸지만 난 좋은 쌀 먹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디 전라도 쌀을 싸먹을지 그리고 어디 저기 뭐 그 충청도 쌀을 싸먹을지 그건 누가 결정해요? 수요자가 결정해요. 수요자가.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현금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유발돼요. 여기서. 그죠? 여기 경쟁이 유발해요. 경쟁이. 근데 여기 지금 현물급여는 공급자가 딱 정부로부터 지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얘는 경쟁이 없어요. 그죠? 경쟁이 없잖아요. 얘는. 경쟁이 없어요. 자, 거기까지 보시면서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조금 빨리 나가볼게요. 거기 현물급여 봐보세요. 재화도 현물이고 서비스도 현물입니다. 근데 재화는 제한된 전이 가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재화, 식품, 의류, 주택, 물질적인 상품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전이 가치가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부모 가정에 뭐 이렇게 딸들이 있거나 그러면 뭐 생리대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물품으로. 자, 그걸 받게 되면 그걸 자기가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라고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뭐 쌀을 받았지만 내가 안 먹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쌀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너 먹어 하고 줄 수 있어요. 즉, 이 재화는 제한된 전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는 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담받아야 할 것을 다른 사람한테 상담받으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장점 봐보세요. 사회적 효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용을 방지하거든요. 오용이나 소비를 통제하니까. 자, 요거 현물급여는 소비를 강제하는 거예요. 소비 강제. 쌀이면 쌀로 주는 거죠. 저는 팥죽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팥죽을 먹고 싶은데 저한테 쌀을 줘. 강제하는 거죠. 지금 쌀 먹으라고 줬으니까. 그죠? 저는 지금 팥죽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건 소비를 통제하고 있는 건데요. 소비를 강제한 거예요. 지금 현물급여는. 그리고 거기 봐보세요. 이제
목표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엄한 데 쓰이지 않죠. 쌀로 죽으니까. 자, 세금이 쓸 곳에 쓰였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납세자들이 선호합니다. 네, 내 세금이 어디에 쓰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네, 정부 관료들이 좋아합니다. 왜? 공무원들이 좋아해요? 네, 권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기의 조직이 커지고 권한도 많아집니다. 자,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한꺼번에 구매하게 되면 구입 단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단점 봐보세요. 개인의 효용감은 떨어집니다. 그죠? 아까 저는 팥죽 먹고 싶었는데 쌀 받았으니까 만족감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급자 개인의 복지 욕구와 괴리가 나타납니다. 그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거. 저는 지금 죽 먹고 싶었는데 쌀 줬으니까 저의 복지 욕구와 괴리가 나타난 겁니다. 지금. 그죠? 네, 지금 괴리가 나타났어. 자, 그 다음에 수급권자의 권리 침해, 낙인감, 치욕감 적고, 그 다음에 운영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현물은 보관 관리, 전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항상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그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보면은 두 문자 암기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이게 막 암기법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혹하거든 거기에. 막 재밌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문제 풀 때 봐보세요. 그 최근 거 문제 출력해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이게 두 문자 암기법으로 풀리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연도 문제나 몇 문제밖에 없지. 이게 일단 이해를 하고 빨리 문제를 풀어야 하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봐보세요. 거기 수급자의 소비에 강제성이 개입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을 생산 제공하는 집단과 정치적 거래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현물이 제공되면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죠. 네, 이 공급자와 여기 정부 간의 여기 정치적 거래. 자, 보세요. 거기 증서 봐보세요. 증서. 일정한 용도 내 그게 뭐예요? 소비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니까 걔가 현물의 성격입니다. 근데 그 용도는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 그게 현금의 성격이죠. 일정한 용도 내는 현물의 성격. 그 다음에 자유롭게 선택은 현금의 성격.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수요자에게 직접 공공재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죠? 수요자에게 여기 수요자에게 직접 보조금 줬죠. 딱지 줬으니까, 상품권 줬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중간적인 성격인데, 참고로 날개쭉 봐보세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도 바우처니까 바우처는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걔도 증서입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2007년에 도입했고요. 전자바우처는 금융카드 형태로 주는 겁니다. 금융카드. 알았죠? 카드로 지급되는 거. 네. 옛날에 종이 바우처에 비해서 이 전자 바우처로 함으로 인해서 그 도입 성과 보면은 행정 관리 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많이 감소되었죠. 옛날에 종이 바우처에 비해서 지금 전자 바우처는 당연한 거고, 이게 1급에서는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는 여기 근데 사실 우리가 더 깊게 나와요. 여기가 우리는 더 깊게 나 1급보다 문제가. 근데 아직 우리한테 안 나왔어 이게. 자, 149쪽으로 와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148쪽 제일 아래 보면 이 뭐 보면 바우처는 뭐 산모, 신생아, 아동, 장애인, 노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주로 이 바우처를 가지고 하고 있고, 자, 149쪽으로 와보세요. 장점 제일 위에. 자, 현금급의 장점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적이면 살릴 수 있다. 그죠? 네, 현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현금급의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 현금은 뭐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비합리적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정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용도를. 자, 현물급여보다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경쟁을 유발한다. 현물보다. 그죠? 현물보다는. 여기 보면 여기 봐보세요. 현물에서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유발되지 않아요. 절대. 근데 여기는 경쟁이 유발됐죠. 얘보다는 경쟁이 유발됩니다. 증서는. 알았죠? 이렇게. 이거 중요하고요. 참고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 문제 풀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현금의 장점 있죠? 현금의 장점이 아까 뭐였죠?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요. 운영의 효율성이 높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효용감은 높았죠? 개인의 효용도 높았어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금의 장점은 얘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 증서고, 그 다음에 현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현물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무표율성이었죠?
목표 효율성. 그 다음에 사회적 효용감이었죠. 여기는 사회적 효용감이 높았습니다. 높았어요. 현문의 장점은 얘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증서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증서는 양쪽을 다 고려해야 돼요. 자, 증서는 현물보다 운영의 효율성은 높죠. 그죠? 자, 증서는 현금보다 사회적 효용감이 높죠. 이해되죠? 예, 이게 그래서 증서가 나오는 순간 얘는 양쪽을 다 고려해야 돼. 얘는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번 보시고 그 단점 봐보세요. 단점에 땡 두 번째 보세요. 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소비자를 선호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거기. 중요한 문장이에요. 서비스 공급자가 다시 한번 특정 소비자를 선호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 문장. 서비스 공급자가. 자, 증서는 뭐였죠, 아까? 증서는 뭐였냐면 요거예요. 자, 증서는 정부가 수혜자들한테 이용권 딱지 준 겁니다. 지금 딱지. 그러면 이 딱지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공급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공급자는 서비스 기관이 많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공급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자들은 이 바우처를 가지고 찾아온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대하기에 좀 꺼림직한 사람이고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영유아와 같은 이런 서비스의 경우에 이 아이가 좀 까탈스러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 이 공급자가 회피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이게 자, 이 이용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용권은 현금은 아니죠. 자, 수요자가 이 이용권을 가지고 공급자한테 왔어요. 가지고 공급자한테 이용권을 주고 이용을 해요. 그러면 이 공급자는 자, 봐보세요. 이 공급자는 지금 수요자한테 받은 게 이용권이거든요. 지금 이용권은 딱지입니다. 딱지인데 이건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니까 정부한테 이거 주고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아야 돼. 현금으로. 즉 상환받아요. 상환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화폐보다는. 그죠? 번거로울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정부한테 이렇게 갖다가 딱지 주면서 현금으로 다시 상환받아야 하니까. 이런 절차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거기 그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호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하고요. 자, 나머지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 보세요. 기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회 준 겁니다. 기회 준 건데 기회가 급여예요. 하나의 급여의 종류예요. 급여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성 고용할당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 긍정적 차별도 기회죠. 그죠? 기회예요. 그것도. 자, 그 다음에 권력입니다. 권력은 힘을 재분배하는 겁니다. 즉 참여민주주의, 민주적 거버넌스라고 되어 있죠. 재화나 자원을 통제하는 영향력의 재분배, 이용자 참여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장애인 정책 결정 위원회가 있다고 봐보세요. 위원회가. 장애인 정책 결정위원회 위원이 10명이라면 이 위원 중에 장애인 대표를 또는 장애인 가족 대표나 장애인을 여기에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이 10명 중에 위원으로. 이게 바로 권력 준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뭐 위원이가 예를 들어서 위원이 10명이면은요. 자, 위원이 10명이야. 10명이면 그 보통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정책이 결정되잖아요. 보통 위원회에서 결정될 때는. 그죠? 그러니까 딸랑 2명만 집어넣어 놓고 니들도 참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명목적 참여에 그칠 수 있다는 거.
이걸 끼워 넣기라고 하는데 단순히 끼워 넣기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시민 참여는 대부분 명목적 참여에 그쳐서 실질적 정책 내용에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즉 기득권제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이건 시험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이 당사자주의에서 동수분할론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동수분할론 들어보셨어요? 동수분할론은 뭐냐면은 장애인 여기 정책결정위의 위원이 10명이라면 그중에 반절은 5명은 장애인 당사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수분할론. 바로 권력의 단점을 시정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았죠? 동수분할론. 그잖아요. 딸랑 한 명이나 2명 집어넣고 정책결정에 참여했던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날개 쪽 봐보세요. 날개 쪽에 1급에서 먼저 나온 논점인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서비스 구매계약 제도예요. 자, 2014년 보직 시험에서 나왔었는데요. 이 서비스 구매계약 제도는 지금 많이 사용됩니다. 이건 1996년에 미국의 복지개혁법 이후에 민영화의 방법으로 쓰인 방법인데요. 민영화의 하나의 수단이 됐었는데 그거 보면 자, 자원 공급자 대개는 공공입니다. 본래 국가가 했던 것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두고 그것을 실행한 서비스 생산자 즉 민간에게 계약을 맺어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한테 그 민간 기관한테 공공기관이 국가가 그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서비스 구매계약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한마디로 정부가 구매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구매자 역할, 민간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민영화예요. 결국 민영화하는 방법인데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 전달체계 구조인데 뭐 전달체계는 꼭 여기에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그 행정부는 이제 전달체계가 또 나와요. 그래서 거기하고 겹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선생님들 이건 이제 보실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그때 이거 했잖아요. 1섹터 그 다음에 요거 저기 주체 논의에서 여기가 2섹터 여기 3섹터였습니다. 그죠? 여기가 공공이었고요. 순수 공공. 여기가 순수 민간, 즉 영리였죠. 영리. 그리고 이제 얘가 이만큼 오고 자, 우리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얘가 이만큼 오고 그 다음에 영리가 이만큼 와서 섞인 부분 여기를 비영리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영리, 여기가 비영리. 그런데 영리와 비영리는 모두 다 민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민간이라고 했어. 전달체계도 똑같아요. 자, 전달체계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일단 공공은 또 둘로 나뉘잖아요. 여기가 중앙정부냐 그 다음에 지방정부냐 이렇게 나뉩니다. 우선 이제 시험은 전달체계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먼저 공공 대 민간 전달체계의 차이점을 물어봅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점을 물어봅니다. 세 번째가 민간 내부에서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점을 물어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이게 다 나왔어요. 1급 시험은 여기 두 가지만 나왔고 여기 영리 비영리는 안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이게 나와버렸어. 이게 여기까지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 149페이지에 거 보니까 먼저 정부냐 민간이냐 이게 나왔죠? 정부 전달 체계가 유리한 점, 장점인 거, 평등, 사회적 적절성.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사회적 적절성 나오면 뭐라고 했죠? 제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절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그죠? 그건 지금 정부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은. 그죠?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 욕구를 채워주지 않죠. 그 다음 이제 거기 봐보세요. 재화 서비스에 대한 통합 조정, 체계화, 지속성, 안정성, 오남용 방지, 규모의 경제 이거 다 정부 전달체가 유리합니다. 민간은 효율성, 경쟁성, 선택권, 접근성, 신속 대응성, 융통성, 다양한 욕구 반영, 민간이 유리합니다. 이것도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주는 건 국가가 더 이게 장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이 더 유리해요. 민간은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그죠? 돈 되는 건 다 해요. 걔들은 민간은.
다양한 욕구에 개입할 수 있어요. 민간은. 돈만 되면 다 하죠. 뭐 돈은 안 돼도 어떻든 뭐 조금이라도 벌 수 있으면 다 하잖아요. 서비스를 다 만들죠. 자, 거 봐보세요.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일단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이때 거기에 지방정부를 딱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뒤로 넘겨보세요. 150페이지로 가보세요.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더 신속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합니다. 지방정부 간의 경쟁이 유발시켜서 가격과 질 향상된다. 그 다음에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는 작은 단위니까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혜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집니다. 지역 주민들이. 근데 한계점은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약화될 수 있겠고, 즉 중앙정부가 이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지역 간의 불평등.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과 같이 대규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오히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 안정성과 지속성도 떨어집니다. 중앙정부에 비해서. 자, 마지막 영리냐 비영리냐 요거예요. 이게 2013년 보직에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 봐보세요. 이제 아까 이걸 이제 영리하고 비영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자, 영리의 속성이 여기 지금 영리가 이만큼 맞다는 거죠. 얘도 얘한테 영리적인 부분이 좀 있죠. 하지만 차이점은 뭐예요? 바로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왔어요. 이게 공공성이거든요. 공공성. 그러니까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는 결국 이 공공성이에요. 공공성. 자, 좀 더 공공성이 요구되는 것은 영리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비영리가 해야 돼요. 그 네 가지 기준 나왔는데, 먼저 첫 번째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 서비스가 표준화된 것은 비영리가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영리보다. 오히려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서비스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리가 적합해요. 얘가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는 그 영리가 더 유리합니다. 다만 표준화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표준화된 정도가 있으면 이게 비영리가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예방접종하는 것들을 다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보건소는 물론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근데 그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딱 뭐 몇 살 때 어린아이들 몇 살 때 가서 뭐 무슨 주사 맞아야 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있죠. 공공기관이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또 한 번 봐보세요. 클라이언트 집단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영리가 하면 안 됩니다. 비영리가 해야 돼요. 다 그게 비영리가 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게. 아니, 돈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죠. 클라이언트 집단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뭐 아동이나 장애인. 자, 서비스의 위험성이 제공될 수 있는, 즉 서비스 제공에서 강제성이 제공되는 것들은 돈 벌려고 하는 개인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민간한테 해야 돼. 아니, 그 비영리가 해야 돼요. 뭐 보호관찰 처분이든지 또는 뭐 그 강제가 개입될 수 있는 것이 뭐 조건부 수급자와 같은 이런 어떻든 어떤 이게 서비스에서 강제성이 제공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개인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의 강력성 정도인데, 자, 요거는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마지막 4번. 만약에요,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리가 하든 비영리가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이제 비영리가 해야 하냐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에는 감독을 강력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는 비영리가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 서비스는. 무슨 말이냐면, 감독의 강력성 정도는, 저희 아버지 이제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경증 치매로 앓고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셨고, 어떻든 이제 가족들이 다 편안하게 잘 보냈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요양병원에 계실 때요, 그게 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양병원 가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잔존 기능을 좀 이게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본인들이 힘들어도 화장실까지 모시고 가서 걷게도 해야 하고 막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양병원들이 그냥 기저귀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싸게끔 만들고 아예 안 움직이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군에서 요양병원 운영하는 데는 아버지가 들어가면 상태가 안 좋았다가 들어가면 좋아져서 나왔어요. 그러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감사하죠. 또 이렇게 본인들이 힘든데도 화장실까지 가서 거기서 대변이나 이런 것도 보게끔 해요. 소변이나. 참 감사하더라고. 근데 한번 갔더니 아버지께서 자꾸 꼬집는데 누가 꼬집는 근데 꼬집는지 안 꼬집는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아버지 거기서 제가 이거 늘 지켜서 감독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가족들이 돈도 드리고 좀 우리 아버지한테 좀 잘 좀 해달라고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가족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감독을 강력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가 해야 돼요. 됐죠? 네,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재정인데 재정이에요. 재원. 이게 그간에 보시면 기초필기 봐보세요. 2005년 경기, 2008년 충남, 2009년 보호직, 그러더니 2020년 사회복지직에서 이걸 조금 더 냈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바우처 나왔고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그냥 제가 여기 재원 조달 방식 그냥 여기다 분류를 했네요. 그냥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주요 재원 조달 방식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제 일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이제 사회보장성 조세인 사회보험료를 가지고 하니까요. 답은 1번이 그냥 나왔습니다. 어려운 문제 안 나왔네 이번에. 이번에 좀 어려운 문제 나온 줄 알았더니. 자, 그러면 2019년 보호직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나 그러면? 이게 좀 어떻든 한번 이따 제가 쉬는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일단 보죠. 거기 그 재원 봐보세요. 재원 보면 공공재원 그다음에 민간재원으로 나뉘어요. 근데 공공재원이 세 가지입니다. 일반 예산, 그다음에 사회보장성 조세. 사회보장성 조세가 뭐예요? 사회보험료예요. 그다음에 조세지출. 이렇게. 자, 근데 조심하실 거. 자, 다시 한번. 공공부분 재원에 일반 예산이 조세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그냥 조세로 나오면 걔는 일반 예산입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성 조세 있죠? 사회보험료는 조세라고 하면 틀립니다. 사회보장성 조세니까 조세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조세라고만 나오면 걔는 무조건 일반 예산이에요. 사회보험료한테는 조세라고 그냥 쓰면 안 돼. 절대.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면 맞아요. 그건. 하지만 그냥 조세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지금 다시 한번 이 사회보험료는 이게 사회보장성 조세지 이때는 맞는 거예요. 그냥 조세라고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왜? 그냥 조세는 일반 예산이니까. 알았죠? 또는 이걸 일반 조세, 일반 예산. 알았죠? 조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험료는 그 사회보장성 조세 그냥 조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 지출이 있고 민간 부분 재원 봐보세요.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부문, 그다음에 비공식 부문. 자,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볼까요? 거기 일반 조세는 직접세와 이제 간접세로 나뉘거든요. 직접세는 소득세와 부세로 나뉘고 간접세는 이제 소비세인데 이게 2019년에 보호직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그 왼쪽에 날개 쪽 봐보시겠어요?
날개 쪽에 보면 누진성을 비교한 게 나와 있습니다. 누진성 비교 봐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겁니다. 공공재원과 그 다음 이제 민간재원으로 크게 나뉩니다. 자, 공공재원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거기가 일반 예산이었죠. 아까 위에가 이게 바로 조세입니다. 그냥.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사회보험료입니다. 사회보험료. 사회부장성 조세고요. 그 다음에 조세지출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일반 예산이 다시 직접세하고 자, 간접세로 나뉩니다. 간접세로. 자,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 누진성을 비교하는 건데요. 얘보다는 얘가, 얘보다는 얘가, 얘보다는 얘가, 얘보다는 얘가. 즉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누진적입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역진적입니다. 자, 누진적이라고 하는 말은 소득 재분배가 높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누진적이라고 하는 말은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세부담을 더 주는 것을 누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역진적이라고 하는 말은 소득이 많은데 오히려 거꾸로 세부담이 적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일반 예산이 사회보험료보다 더 누진적입니다. 자, 근데 사회보험료는 조세지출보다는 더 누진적입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사회보험료는 일반 예산보다 역진적입니다. 밑으로 오면 역진적이니까. 알았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봐보세요. 거기서 그 조세 지출은 정부에서 납세자에게 부과했던 세금의 일부를 감면, 공제, 면제해 주는 겁니다. 세금 공제해 주는 거, 면제해 주는 거. 아, 거의 좀 깊습니다.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 보면서 좀 보면 되는데 이게 1급의 논점까지 제가 좀 넣어놔가지고 거기 이제 민간 부분 봐보세요. 사용자 부담, 그거 중요합니다. 사용자 부담은 중요해요. 그 민간 재원 중에서는 사용자 부담 한번 봐보세요. 사용자 부담은 서비스 중복, 남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본인부담금은 자, 이용료 내는 겁니다. 사용자 부담금. 자기가 돈을 내고 이용하니까 자기 존중감을 높여줍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질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어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돈을 받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돈을 낸 사람들은 돈 받고 이런 식으로 주냐라고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 그 서비스 질이 향상돼요. 그 다음에 무료 또는 저가 서비스에서 오는 서비스 남용의 억제에서 자원 효율성을 높입니다. 자, 그 정도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섞여 있는 복지다원지, 지금 혼합재원이죠. 날개 쪽 봐보세요. 날개 쪽에 사회보장성 조세. 사회보장성 조세가 뭐예요? 사회보험료죠? 예, 사회보험료의 역진성이 2004년 경계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것은 우리 그 송고른 교수님, 서울대학교의 그 송고른 교수님 책에, 나남 출판사 그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정책론이 그 책에 이제 주요 저서였거든요. 뭐 지금은 많이 나와 있지만 다른 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책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참고로 거기 보면 사회보장성 조세가 역진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회보장성 조세. 얘가 사회보장성 조세. 얘가 사회보장성 조세가 왜 역진적이죠? 누구한테? 얘가 사회보장성 조세인데 얘가 역진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얘보다 역진적이라는 거죠. 얘보다 얘가 역진적이다. 얘보다는 누진적이니까 조세 지출보다는 누진적이잖아 얘가. 근데 얘보다는 역진적이야 얘가. 알았죠? 그러니까 사회보장성 조세가 일반 예산보다 왜 역진적이냐 그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건 우리나라 제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료가 만약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됐을 때 우리나라에 속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운영이 되게 되면 역진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걔는 이제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제가 요거는 이따가 2019년 보호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따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잠깐 10분 쉬었다가 오늘은 조금만 더 할게요. 행정론 조금만 더 하고 제가 오늘은 12시까지 좀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괜찮아요? 근데? 자, 잠깐만요.